매캐한 흙먼지가 폭풍처럼 몰아치는 재건축 공사 현장. 자욱한 기름 연기 속에서 한 여자가 연신 땀을 닦으며 커다란 솥을 젓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친 현장에 메마른 모래를 가르며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수행원들의 철저한 호의를 받으며 차에서 내린 한 남자. 맞춤 정장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그가 배식대 앞에 섰을 때 국자를 들고 있던 여자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더운 공기조차 숨을 죽인 정적 속에서 남자의 시선이 여자의 거친 손등 위 유독 도드라진 흉터에 머물렀습니다. 유나? 남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이름에 여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국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7년 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곳에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그녀가 왜 이런 먼지 구덩이에서 국을 푸고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유나의 하루는 남들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눈을 비비며 일어난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머리맡에서 곤히 자고 있는 7살 아들 민재를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에어컨도 없는 좁은 방에서 땀을 흘리며 자는 아이를 볼 때마다 유나의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결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칭얼거리는 아이를 업고 그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근처에 사는 여동생의 집에 아이를 맡겨야만 생계 전선으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니 왔어? 여동생 민경이 현관문을 열자 유나는 업고 있던 민재를 내려 현관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해. 고마워 민경아. 여동생에게 미안한 기색을 내비치며 아이를 부탁한 뒤 유나는 현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침 7시 공사 현장에 밥차불이 켜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박씨 아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보다 곱던 손은 이제 수백 명분의 쌀을 씻고 무거운 솥을 나르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 공사 현장은 그야말로 먼지와의 사투였습니다. 대형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흩날리는 흙먼지가 배식대까지 침범했지만 유나는 묵묵히 마스크를 고쳤으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한때는 최고급 식재료로 차려진 정찬만을 즐기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이글거리는 열기 앞에서 온몸이 땀에 젖은 채 인부들의 식사를 챙기는 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일거리였습니다. 아줌마, 오늘 국이 왜 이렇게 짜? 제대로 좀 합시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거친 말투로 항의하는 인부들 앞에서도 유나는 그저 고개를 깊게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의 우아함을 앗아갔지만 대신 자식을 지키려는 강인한 껍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점심시간 내내 쉴 새 없이 국자를 휘두르며 식판을 채웠습니다. 전쟁 같은 배식과 뒷정리가 끝나고 나서야 그녀는 겨우 허리를 펴고 앞치마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와 이모네 집에서 엄마를 기다릴 민재를 생각하며 그녀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에게는 항상 엄마는 아주 멋진 곳에서 훌륭한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란다라고 말하며 웃어 보였지만 집에 돌아와 파스를 붙이며 홀로 삼키는 눈물은 그녀만이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과거를 가슴 깊숙이 묻어둔 채 그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7년 전 자신을 차갑게 내쫓았던 그 남자가 이 먼지 날리는 현장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각, 유나는 땀에 젖어 살가죽에 달라붙은 작업복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여동생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서 묻어온 흙먼지가 신발 밑창에 가득했지만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7살 아들 민재를 보는 순간 그 고단함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민재는 엄마의 몸에서 나는 퀴퀴한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기라도 되는 양, 유나의 허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유나는 여동생에게 매일같이 신세를 지는 것이 미안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고생했을 텐데 오늘 저녁은 하지 말고 제부랑 치킨이라도 시켜 먹어. 하지만 여동생은 언니의 거친 손을 보며 차마 그 돈을 받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유, 괜찮아. 하루 종일 보는 것도 아니고 내 조카 보는 건데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돼. 유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민재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에도 즐거워하는 아들을 보며 유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마주한 현장의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이른 점심 배식이 시작된 현장에서는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밥차 사장은 식재료비가 올랐다며 국에 들어가는 고기 양을 줄이라고 명령했고 그 화살은 고스란히 배식을 담당하는 유나에게 돌아왔습니다. 한 인부가 자신의 식판을 탕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유나의 얼굴 앞에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야, 박씨, 너 이거 지금 장난해? 고기는 구경도 못하겠는데. 이게 무슨 육개장이야? 맹물에 고춧가루 탄 거 아니냐고. 주변에 있던 다른 인부들도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의 거친 분위기 속에서 유나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꽉 쥐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누구 하나 그녀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밥차 사장은 상황을 무마하려는 듯 유나의 어깨를 밀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이 아줌마가 정신이 나갔나 보네. 박씨, 정신 안 차려? 제대로 좀 하라고 했잖아. 유나는 쏟아지는 비난과 모욕 속에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7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사모님이라고 불리며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아무렇게나 불려 화풀이 대상이 되는 박씨일 뿐이었습니다. 억울함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무너지면 저녁에 만날 민재의 웃음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른 점심 배식이 끝난 후 다음 배식까지는 20분의 여유가 있었지만 그 여유는 유나가 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인부들이 먹다 남긴 잔반이 가득한 양동이를 옮기며 현장 구석에서 홀로 식어버린 밥을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밥알 사이로 섞여 들어온 모래알이 이빨 사이에서 서걱거렸지만 그녀는 묵묵히 씹어 삼켰습니다. 한때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나이프를 들던 손은 이제 물기가 마를 날이 없어 습진으로 짓물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등에 남은 작고 깊은 흉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비록 흉터였지만 유나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기억의 흔적이었습니다. 유나는 그 흉터를 장갑 속에 깊숙이 감추며 다시 솥 앞으로 향하던 순간 앞이 하얘지더니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겨우 간이 식탁을 잡고 서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이 박씨, 밥 다 먹었으면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밥차 사장의 호령에 유나는 다시 정신을 차렸지만 아직 머릿속에 안개가 들어찬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무시가 일상이 되어버린 삶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만이 사랑하는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였기 때문입니다. 그 무더웠던 오후, 평온하다면 평온했던 현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본사에서 회장님이 직접 현장 시찰을 오고 있다는 급보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박차 사장은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며 유나와 다른 직원들을 닥달했습니다. 평소에는 대충 닦던 식탁을 몇 번이나 다시 닦게 했고 배식대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유나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회장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1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줄을 지어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수행원들이 길을 열자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맞춤 정장 위로 쏟아지는 태양빛조차 무색하게 만들 만큼 차갑고 단단한 기운을 내뿜는 남자, 바로 강도윤 회장이었습니다. 유나는 배식대 뒤편에서 그 모습을 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 온 거야? 7년 전 자신을 차갑게 외면하며 빈손으로 내쫓았던 남편이 바로 저기 서 있었습니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모자를 더 깊게 눌렀었습니다. 마스크를 코끝까지 바짝 올리고 땀 냄새가 밴 앞치마를 고쳐매며 자신을 철저히 가렸습니다. 제발 그가 밥차 근처에는 오지 않기를, 그저 멀리서 현장만 둘러보고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현장 소장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던 도윤이 발걸음을 옮겨 밥차 배식대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곳이 인부들이 이용하는 이동식 급식 현장입니다. 인부들이 많아 2달 전부터 불러 쓰고 있습니다. 위생과 영양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소장의 아첨 섞인 설명이 들려오자 유나의 손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도윤은 무심한 눈빛으로 배식대를 훑어보았습니다. 유나는 들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국자를 쥔 손의 힘을 너무 준 나머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도윤이 배식대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먼지 날리는 척박한 환경에서 묵묵히 국을 푸고 있는 이름 없는 일용직 여자를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심하게 던져진 도윤의 낮은 목소리가 유나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7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유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는가 싶더니 이내 고개를 더욱 깊게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도 육개장 한 그릇 먹어볼 수 있습니까? 도윤의 갑작스런 한마디에 현장에 있던 모두가 놀라 안절부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식사를 하시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현장 소장이 손사래를 치며 말렸지만 도윤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밥차 사장이 눈치를 보더니 유나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유나는 하는 수 없이 도윤에게 국그릇을 건네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침부터 뜨거운 손 열기에 그을리고 흙먼지가 손톱 사이에 낀 거칠 대로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도윤의 시선이 국그릇을 건네던 유나의 손등 위에 멈추었습니다. 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손등에 흉터가 있는 사람은 많지만 이 여자의 흉터는 도윤으로 하여금 7년 전의 그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유나는 황급히 손을 거두려 했지만
이미 도윤의 의심 가득한 시선은 그녀의 낡은 모자 아래 감춰진 얼굴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유나의 거친 손등 위에 머문 그 찰나의 시간, 공사장의 소음은 마치 진공 상태에 빠진 듯 사라져버렸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비싼 가죽 구두가 척박한 모래를 밟는 소리가 유나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유나의 손목을 낚아채듯 붙잡았습니다. 이 흉터, 당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도윤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7년 전 두 사람이 가장 행복했던 신혼 시절에 생겼던 상처였습니다. 서툰 솜씨로 도윤의 생일상을 차려주겠다며 요리를 하던 유나가 뜨거운 기름에 데웠을 때 도윤은 사색이 되어 그녀를 병원으로 업고 뛰었습니다. 흉터가 남을까봐 매일 밤 직접 연고를 발라주며 평생 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유나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이거 놓으십시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유나는 쉰 목소리로 외치며 필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스크 위로 비정상적으로 흐르는 땀방울이 그녀의 절박함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밥차 사장이 상황을 해결하겠다며 끼어든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사장은 무례한 직원을 꾸짖는다는 핑계로 유나의 어깨를 밀치며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나가 깊게 눌러쓰고 있던 낡은 작업 모자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먼지 섞인 바람이 불어오며 가려져 있던 그녀의 얼굴이 태양 아래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 고된 노동으로 초췌해진 눈가였지만 도윤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증오하고 그리워하며 수천 번도 더 꿈속에서 마주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은 숨이 막히는 충격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유나? 박유나, 정말 당신이야? 왜 당신이 이런 곳에서 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건데? 도윤의 절규의 주변에 있던 현장 소장과 수행원들, 그리고 식사를 하던 인부들까지 일제히 숟가락을 멈추고 이쪽을 주시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 회장이 초라한 밥차 아주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이성을 잃은 듯 소리 지르는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유나는 차갑게 자신을 내려다보는 도윤의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전신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밥차 아줌마일 뿐입니다. 제발, 제발 그냥 가주십시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모자를 집어들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컨테이너 창고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붙잡았던 그녀의 손목은 뼈마디가 만져질 정도로 앙상했고 살결은 거친 사포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우아하고 고왔던 아내가 이런 먼지 구덩이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국을 푸고 있었다는 사실이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창고 문을 걸어 잠근 유나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입을 막고 오열했습니다. 밖에서는 도윤의 고함과 사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여동생의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7살 아들 민재의 얼굴뿐이었습니다. 7년 전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누명을 쓰고 스스로 어둠 속에 숨어들었던 그녀의 성벽이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남자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창고의 좁고 어두운 틈새로 무더운 공기가 스며들었지만 유나는
마치 얼음장 같은 한기를 느꼈습니다. 문 밖에서는 도윤의 다급한 목소리와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귀를 막아보았지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고통의 둑이 터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낡은 문이 거칠게 열리고 도윤이 어둠 속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유나의 어깨를 낚아채듯 일으켜 세웠습니다. 말해봐, 박유나. 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날 그렇게 뻔뻔하게 가버리고 나서 고작 이렇게 살려고 내 눈앞에서 사라진 거였어? 도윤의 목소리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유나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고 있었기에 그녀의 초라한 행색이 오히려 자신을 향한 조롱처럼 느껴져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대답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부터 떼약볕 아래서 수백 인분의 국을 끓이고 인부들의 무시를 견디며 버텨온 몸은 이미 한계점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시야가 하얗게 전멸하더니 발밑의 바닥이 늪처럼 꺼져 내려갔습니다. 유나는 도윤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고개가 힘없이 꺾이며 쓰러지는 순간 도윤은 비명을 지르며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한때 품에 안으면 은은한 향기가 났던 아내는 이제 지독한 기름 냄새와 땀 냄새만을 풍기며 뼈마디가 만져질 정도로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사색이 되어 그녀를 안고 컨테이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김비서 당장 차 가져와. 자신의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그녀를 눕히는 동안에도 도윤은 자신의 손에 닿는 그녀의 거친 앞치마의 촉감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거친 손길로 유나의 앞치마를 풀어냈습니다. 그때 앞치마에서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펼쳤습니다. 수요일 밤 10시 행복식당 설거지 알바. 민재 운동화 사야 하니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알바 더 구하기. 쪽지의 한 귀퉁이에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글씨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민재라는 낯선 이름과 단 한 줄의 문장으로도 느껴지는 그녀의 처절한 생활상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비서, 현장 소장이랑 전화 연결해. 도윤은 현장 소장에게 유나에 대해 알아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잠시 후 현장 소장이 다급하게 전해준 이야기를 들은 도윤은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님, 밥차 직원들 말로는 그 아주머니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고 합니다. 몸이 아파서 안색이 흑빛이 되어도 쉬지 않고 밥 한 번 제대로 앉아서 먹지 않고 대충 먹었다고 합니다. 밥차에서 남은 음식이 있으면 늘 싸달라고 해서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자기 저녁 먹을 거라고 했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물으면 아들이 하나 있다고, 자신의 유일한 삶의 이유라고 더 이상은 말해주지 않았답니다. 전화를 끄는 도윤은 쪽지를 손에 꽉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 전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다고 믿었던 여자가 왜 이런 흙먼지 구덩이에서 자신을 파괴하며 살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의문과 형언할 수 없는 불길함이 그를 덮쳤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 처치를 받는 유나의 앙상한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보며 도윤은 차가운 병원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민재라는 아이는 누구인지, 7년 만에 마주한 진실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얀 병원 복도는 지독하리만치 차가운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초조하게 응급실 문 앞을 서성이며 손에 쥔 유나의 쪽지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든 도윤의 눈에 유나의 유일한 친정 식구인 유나의 여동생 민경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작은 소년 하나가 보였습니다. 민경은 벤치 앞에 서 있는 도윤을 발견하자마자 가던 길을 멈추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런 민경의 모습에 도윤은 7년 전 그녀가 도윤을 찾아와 어떻게 언니를 버릴 수 있냐고 울부짖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민경의 눈에는 반가움이 아닌 7년을 묵혀온 서슬퍼런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경은 도윤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그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당신이 무슨 염치로 언니 앞에 나타난 거냐고. 민경의 날선 고함에 병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민경의 옆에 선 소년에게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 소년은 도윤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짙은 눈썹과 오뚝한 콧날, 그리고 겁에 질린 듯 하면서도 단단한 눈매까지 누가 보아도 도윤의 핏줄임을 부정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에 비틀거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바라보는 도윤을 향해 민경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쳐다보지도 마. 당신이 버린 아이니까. 언니가 그 집에서 쫓겨나던 날 뱃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어. 말해봤자 당신이 그 아이를 지켜줬을까? 아니, 그 무서운 집안 사람들에게 빼앗기기만 했을 거라고 언니는 믿었으니까. 뚝! 도윤의 이성의 끈이 끊어지며 머릿속이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자신이 유나를 내쫓을 때 그녀는 임신 초기였습니다. 몸의 변화도 입덧도 시작되기 전이라 도윤은 꿈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아이를 빼앗길까봐 혹은 아이가 재벌가의 비정한 암투에 휘말려 상처 입을까봐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홀로 짐 가방을 들고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바닥으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모, 엄마 죽는 거야? 저 아저씨가 엄마 아프게 한 거야?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비수처럼 도윤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도윤은 차마 아이의 눈을 마주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은 화려한 저택에서 분노를 키우며 살아왔는데 자신의 아내는 먼지구덩이 현장에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밥을 펐던 것입니다. 민경은 오열하며 도윤에게 그동안 언니가 견뎌온 지옥 같은 시간을 쏟아냈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식당 일을 하며 배를 움켜쥐고 버텼던 이야기, 아이를 낳은 뒤에도 산후조리는커녕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식당을 전전했다는 이야기까지. 도윤은 그 비극적인 사투의 중심에 자신의 무지와 잔인함이 있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날 정도의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7년 전 자신의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했던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왜? 대체 왜? 내가 쫓아낸 게 아니야.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산 거야?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다급하게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유나의 의식이 돌아왔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윤은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채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내뱉는 유나의 곁으로 민재가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거친 손을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은 병실 입구에 멈춰서서 자신이 망쳐버린 한 가족의 참혹한 잔해를 목격하며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간신히 숨을 몰아쉬는 유나의 곁에서 도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동생 민경이 도윤의 손등에 맺힌 눈물을 비웃듯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언니가 목숨처럼 지켜온, 차마 세상에 내놓지 못했던 피 묻은 진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에 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7년 전 자신이 보았던 유나의 외도 증거 사진이었습니다. 술집에서 술에 취한 모습으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외도를 의심하기에는 너무나도 확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나의 서명이 적힌 각서도 나왔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다시는 도윤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아들의 존재도 비밀에 붙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계모가 얼마나 잔인한 여자인 줄 알아요? 사진도 각서도 모두 2개씩 만들어 언니도 가지게 만들었어요. 평생 동안 이 사진들과 각서를 보며 당신 곁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민경의 말에 도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봉투에서 마지막으로 꺼낸 핸드폰을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진실을 마주하면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커다란 한숨을 내뱉은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열어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박서윤, 내 뱃속에 있는 그 핏줄이 무사하길 바란다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네 외도 사진은 이미 도윤이에게 전달됐어. 아무 해명도 하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 안 그러면 내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 구경도 못할 줄 알아. 도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나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빈손으로 집을 나섰던 이유, 그 모진 수모를 겪으면서도 입을 굳게 다물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뱃속에 있던 민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해야 했던 남편이 계모와 그 일가들의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지 못할 것임을 알았기에 그녀는 스스로 죄인이 되어 가장 낮은 곳으로 숨어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는 배신자가 아니라 도윤의 무능함 때문에 홀로 전쟁터에 내던져진 투사였습니다. 그 사진들 정말 진짜라고 믿었어요? 동창회에 간 언니를 사람을 매수해서 술을 먹이고 조작된 사진을 찍었어. 당신 계모가 청운그룹 딸과 손잡고 당신네들 그룹을 더 키우려고 꾸민 일이라고요. 언니는 모든 진실을 안고 떠난 거예요. 도윤은 링거 바늘이 꽂힌 유나의 마른 손등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당신 인생 내가 망쳤어. 내가 당신을, 우리 아이를 지옥으로 밀어넣었어. 도윤의 눈물이 유나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7년 전 그날 사진 몇 장과 간사한 말 몇 마디에 눈과 귀가 멀어 아내의 눈에 고인 피눈물을 보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재벌가의 권력 다툼 속에서 자신의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한 무능한 남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에 도윤은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때 산소호흡기 너머로 유나가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눈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도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원망이라도 쏟아낼 줄 알았던 그녀의 눈에는 오직 깊은 슬픔과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간신히 떼어 힘겹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재는요, 우리 민재는 어딨어요? 자기 몸이 무너져가는 순간에도 그녀의 첫마디는 자신이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도윤은 차마 대답하지 못한 채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7년간 밥차에서 국을 푸며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며 파출부 일을 전전하며 망가져버린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그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분노에 차 있던 시간 동안
유나는 오로지 생존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전쟁을 치러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로도 그녀가 잃어버린 7년의 세월을 보상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의 참회는 비명보다 더 아프게 병실을 메웠습니다. 도윤의 참회는 눈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7년 전 유나를 몰아냈던 계모와 재벌가 딸을 향한 잔혹한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가진 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그들이 숨겨온 비자금과 7년 전의 증거 조작 가담자들을 샅샅이 찾아내어 검찰에 넘겼습니다. 떠먹여줘도 못 먹는 한심한 놈 같으니 그룹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그 고생을 했는데 청운그룹과 혼인도 하지 않더니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도윤의 계모는 잡혀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청운그룹의 딸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도윤과 도윤의 재산에 눈이 멀어 계략을 꾸몄지만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병원에서 기력을 회복한 유나는 도윤과 함께 7년 만에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유나가 도망치듯 나왔던 예전의 차갑고 비정한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집안의 모든 가구와 분위기를 민재와 유나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민재는 처음 보는 화려한 방보다 엄마와 아빠가 나란히 앉아 자신을 바라봐주는 거실의 소파를 더 좋아했습니다. 도윤은 퇴근 후면 가장 먼저 부엌으로 향해 이제는 굵어진 마디마디가 아픈 유나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도록 직접 알치마를 둘렀습니다. 유나, 당신이 들던 무거운 냄비 이제는 내가 평생 대신 들게. 당신은 그저 우리 민재가 자라는 모습만 웃으며 지켜봐줘. 도윤은 유나의 손등에 남은 흉터에 입을 맞추며 맹세했습니다. 유나는 그 따뜻한 온기에 7년간 맺혔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사 현장에 매캐한 흙먼지가 아닌 아들의 살 냄새와 남편의 진심 어린 숨결이 가득한 집. 유나는 비로소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아이의 생명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의 희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민재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유나는 예전의 초라한 밥차 아주머니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교문에 섰습니다. 그 곁에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 도윤이 민재의 가방을 대신 메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지옥으로 떨어졌던 한 여자의 삶은 그렇게 찬란한 빛으로 다시 피어났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거짓에 가려져 길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모성애와 뒤늦게라도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으려 모든 것을 건 한 남자의 참회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얼마나 굳게 믿고 계시는가요? 겉모습과 소문에 가려진 진심을 보지 못해 소중한 인연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